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지난주 김학균 센터장님과 함께 2023년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미국 경제가 어쨌든 중요하니까 네.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이었죠. 미국 연준이 네. 동결했습니다. 기준금리를. 그리고 12월에 이제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남아 있는데 네. 올라갈 거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마무리된 것 같다. 예. 네. 미국 금리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영향받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일종의 좀 트라우마도 갖고 있는 것 같고 네. 미국 금리가 지금 일단 이 상태로 유지가 된다면 2% 차이잖아요, 우리나라랑.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많은 나라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는데요. 네, 아직까지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진압됐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미국도 소비자 물가 지수는 3% 초반까지 떨어졌지만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전히 4%인데요. 이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냐면 네. 삼겹살집 가면 상추 같은 거 나오잖아요. 상추 가격은 작황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2배 되고 3배 되고 이렇게 됩니다. 네. 또 작황이 좋아지면은 뭐 인심 써서 많이 주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상추가 포함이 된 거고요. 네. 근데 상추 가격이 막 변한다 그래서 삼겹살 가격을 올리진 않죠. 삼겹살 가격 올리는 건 굉장히 고정적으로 계속 가는 값입니다. 네. 그래서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어떻게 보면 삼겹살처럼 경직적인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지가 4%라고 하면 미국도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진압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여전히 높다. 뭐 미국 연방준비제도도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2% 정도로 가져가는데요. 네. 지금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가 4%라고 하는 건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는 금리를 올리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인플레이션은 잡을 수 있지만 경제에 취약한 곳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 올 초에 미국의 지방은행들,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이런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혔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금리를 올렸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네. 미국도 금리를 못 올리게 되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뭐 미국이 어쨌든 금리 인상이 멈춰진다는 건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 입장에서는요. 미국보다 네. 금리가 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미국이 금리를 여기서 더 올렸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보다는 좀 여러 가지로 이제 중앙은행의 긴축으로부터 파생이 되는 어려움은 네. 어느 정도 좀 완화가 될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사실은 그렇다면은 언제 내리지로 연결이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이제 금리 예상하는 거긴 한데 네. 언제 인하 시점을 좀 찾을까요? 지금 어느 정도 조건이 되면? 금융시장에서는 네.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를 언제 내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금리를 여기서 더 안 올리더라도 2년 전 정도까지 거의 제로금리 세상을 살다가 그렇죠. 굉장히 높아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리지 않더라도 굉장히 누적적으로 고금리가 부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내년 5월부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의견이 좀 많고요. 5월 정도에 예, 조금 소수 의견으로는 네. 내년도 하반기나 대하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소수 의견이 있는데 저는 후자 쪽입니다. 후자 쪽이세요.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잡은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는데도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지난해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계속 재정 지출을 늘리면서 어쨌든 긴축의 효과를 낮추고 있거든요. 여기서 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게 될 경우에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가 있고 특히 우리가 70년대가 굉장히 높은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가 고생을 했는데 그 당시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면서 야 이제 인플레가 잡히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위쪽으로 올라가는 파동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지금 금리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겠지만 못 올릴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은 금리를 조기에 낮추긴 힘들 것 같고 그러면 높은 수준의 금리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갈 개연성이 있고요.
이제 이게 시사하는 바는 네. 한국은행도 금리 조정이 매우 힘들 겁니다. 경기만 보면 올해도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췄어야죠. 네네. 굉장히 이제 성장률이 부진했는데, 근데 이제 미국보다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 미국 올릴 때 따라 올리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건 또 다른 측면에서의 부담이거든요. 너무 부담이죠. 그렇게 네. 본다 그러면 일단은 뭐 미국이 금리를 낮추는 사이클이 와야 우리나라도 같이 뭐 상황을 보면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연준의 이제 긴축이 마무리됐다는 점은 중요한 변화이지만 금리의 레벨 자체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상당히 높게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점은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 금리만 봤을 때 5월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은 내년 후반쯤. 네. 금리 인상의 횟수나 이런 것들도 제한적으로 가지 않겠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근데 미리 내릴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미국이 또 하필이면 내년에 네.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대선 전에는 어쨌든 행정부는 뭔가 붐업시켜서 경제 네. 성적을 좋게 만들려고 하고 뭐 이러저러한 이유로 돈을 풀게 마련이죠. 네. 미국만 딱 떼어놓고 봤을 때 네. 대선이 그 경제에 영향이 좀 있을까요? 저는 뭐 전체적으로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은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가늠하기는 좀 힘들고요. 네. 그렇게 일반화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은 많지는 않고 트럼프 후보가 가지고 있는 네네. 매우 독특함, 친환경에 대한 어떤 적대감, 뭐 이런 것들은 분명히 영향을 줄 것 같고요. 네. 제가 계속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재정 지출을 많이 늘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다 뭐 환경이나 이런 쪽에 투자가 많이 됐는데요. 네. 만약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그런 정책들이 완전히 뒤집어질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뭐 한국에서도 2차 전지나 아니면 미국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고 한국인은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주식들의 경우에는 저는 트럼프가 되면 타격을 받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네. 보호무역에 대해서는 트럼프는 상당히 좀 격하게 중국을 압박을 했고 바이든은 비교적 점잖게 했지만 본질은 그렇게 다른 것 같지 않고요. 네. 네. 저는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했던 뭐 IRA라든가 반도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트럼프가 관세 올린 것보다 더 큰 영향들을 글로벌 경제에 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뭐 핵심은 미국 우선주의고 네. 이것은 뭐 내년 대선의 결과와는 거의 상관없이 태도나 노선은 연결이 될 것 같고 친환경이라든가 서로 생각이 많이 다른 부분은 불확실성이 클 거라고 봅니다. 네. 올해 초에 이제 미국 은행, 일부 은행들이 네. 또 문제가 있었고 2008년에 금융위기처럼 뭐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그때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막 전화하고 이걸 네. 어떻게 수습할 것인지 그런데 생각보다 빠르게 그 은행 문제는 진화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미봉책 말 그대로 봉합을 한 건지 불씨가 살아 있어서 2024년에 다시 어떤 그런 은행, 금융권 문제가 터질 것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불씨는 살아있지만 안 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리먼 브라더스라고 하는 큰 투자은행을 날려버렸더니 미국은 1920년대 대공황 이후로 가장 크게 경제가 후퇴했거든요. 잘못된 경제 주체엔 벌을 준다. 이게 자본주의의 룰이지만 인위적으로라도 은행 파산은 이제 좀 막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제니 옐런 재무장관 말씀하셨는데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할 때 아주 실언을 했죠. 예금을 전부 보장해 주겠다고. 정부가 예금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 얘기는 역설적으로 은행 파산에 대해서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대로 노출해 버렸군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어떤 제1금융권의 문제라기보다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이나 금융시장에서의 어떤 그 트레이딩의 영역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조금 취약할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미국은 그나마 순조롭게 가는 걸로 저희가 예측하면 될까요? 근데 이제 순조롭게 가는 것의 대가는 물가가 좀 잘 안 잡히는 거고요. 어느 정도의 물가는 용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으로 2.5나 3 정도 이 정도까지 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런데 이제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되면 뭔가 경제에 취약한 구조가 지속이 된다는 건데요.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도 생각해 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올렸습니다. 2년 올리고 2006년 6월부터는 동결했어요. 근데 미국의 서브프라임 위기가 금융시장에 투영되기 시작했던 거는 금리 인상 멈춰지고 1년 2개월 지나고 문제가 터졌거든요.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니까. 네. 그래서 내년도의 관건은 금리가 얼마나 충분히 중앙은행이 낮출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느냐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오히려 글로벌 경제의 균형과 또 미국 경제의 지속 가능함을 위해서는 경기가 너무 좋은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결과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그것이 미국의 취약한 부분을 건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는 IMF 전망치가 1% 전망인데 그런 정도로 되는 게 제 생각에는 지속 가능한 거지 이렇게 뜨겁게 가다 보면은 터지고요. 둔화되면 또 걱정이 나올 거예요. 아예 중국이 안 좋은데 미국마저 둔화가 이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조금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미국 경제가 둔화되는 게 저는 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어렵네요. 좋으면 너무 좋아서 과열이고 네. 조금 나쁘면 침체 우려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는 균형이지만 그때그때 경제는 늘 불균형이죠. 지난 시간에도 중국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해주셨고, 여러 가지 문제, 또 부동산 문제 얘기하셨는데, 내년에 중국 쪽 변수는 어떻습니까? 중국 경제가 우리와 정말 밀접하기 때문에. 그럼요. 네, 예. 전망을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중국은 뭐 여전히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요. 한 20여 년 전에 IMF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도 일본처럼 무기력에 빠질 거다라고 하는 비관론이 많았습니다. 근데 무기력에 빠지지 않았던 한 10년 정도 한국이 괜찮은 성장을 유지했던 거는 중국 덕이거든요. 소비 뭐 이런 거 보지만 그건 늘 정체고요. 수출에 따라서 좌우가 됐고 품목으로는 반도체, 지역으로는 중국이 압도적으로 컸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한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올해는 중국의 작년보다 성장률의 둔화가 예상이 되고 또 그동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벌어들였던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보다 경쟁력이 굉장히 좋았고 화장품도 한국의 화장품이 낮고 이랬던 시절이 7, 8년 전인데 지금은 중국의 로컬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성장한 것 같아요. 네. 미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경제 봉쇄로 중국인들의 산업의 경쟁력이 많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경향적으로 중국 의존도 축소는 우리가 원건 원하지 않건 지속되는 현상인 것 같고요. 내년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적 변수보다는 반도체라고 하는 품목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론은 내년에 우리나라는 어떤 상황이 될까? 워낙 외부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이긴 합니다만 전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올해보다는 성장률은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보다는? 그것은 이제 수출 회복과 특히 반도체 회복인데요. 지금보다 성장률이 낮았던 과거 4차례 80년도 2차 오일 쇼크 때, 외환위기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 코로나 팬데믹 때 한 번 성장률이 낮아진 다음에 회복이 되는 패턴은 V자형 반등이었습니다. 꽤 짧고 굵은 반등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불경기에 대한 대처는 견디면 큰 기회가 오는 거였어요. 근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1% 초반이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2% 전후한 수준이거든요. 그럼 과거보다 성장의 정도가 매우 완만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산업이 잘 되는 건 한국 경제에 너무도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뭐 고용 기여도나 이런 거는 별로 높지가 않아요. 민간 소비나 정부 지출이나 건설 투자나 기업의 설비 투자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생활인으로서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지표 경기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개선될 여지는 별로 없다고 봅니다. 전 한국이 외환위기 시기의 위험이 닥치기보단 이미 경제 성장이 둔화가 되고 탄성이 약해진 게 지난 10년이에요. 너무 상황을 과장해서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이게 쉬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짜시는 것보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내리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금리가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 좀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2, 3년 전에 기록을 했던 아주 낮은 수준의 금리는 그 자체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라 그러면 한국은 이제 부채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내가 이 이자 내면서 지속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빚내는 건 레버리지를 높인 거거든요. 근데 상황이 쉽게 좋아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자를 낸다라고 하는 게 내 경제활동의 질을 굉장히 많이 악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 거라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보수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세계 경제 상황, 에너지 문제부터 전쟁 문제도 그렇고 금리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비관적으로는 보지 말자. 다만 보수적으로 보자. 더 나빠지기보다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좀 찾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상황이 개선되어서 여건이 좋아지는 그런 거는 제 생각에는 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24년 경제 전망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올해도 불확실하고 불안한 경제 상황으로 롤러코스터라도 탄 듯 어지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은 어떻게 될까요? 위기라는 단어를 쉽게 꺼내들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전쟁, 그리고 미국 선거, 미중 관계 등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서 불안한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는 어떤 양상을 보일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죠. 한 10년 전이었습니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노멀이 됐다는 한 경제 전문가의 말이 다시 절실해지는 시기입니다. 지금까지 이승원이었습니다.